오늘 우리 K 증시는 엑스포도 나가리 됐고 꾸물꾸물한 날씨만큼이나 좀 뒤숭숭한 하루였는데요. 결국 분위기가 좀 안 좋더니 아까 오후 2시에 갑자기 장이 휘청하면서 오늘 많이 올랐던 종목 그 순서대로 폭포수 같은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 요즘 투톱이라고 하는 두산 로보틱스랑 에코프로 머티 둘 다 집중 포화를 맞았는데, 심지어 두산 로보틱스는 한 10% 넘게 오르고 있다가 갑자기 급락하면서 하방 VI가 걸렸었고요. 에코프로 머티도 이때 이제 2시에 원래 한 9% 플러스였다가 순식간에 하락권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런 하루 속에서 외국인들은 사실 오늘 새벽 그 뉴욕 증시 숨고르기로 마감한 여기에 맞춰가지고 코스피 지수 내에 대형주들의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세로 대응을 했고,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차 전지 반등의 지수를 이끌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경우는 내일 목요일이 진짜 완전 빅 이벤트 대환장 멀티버스 파티 데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일단 관망세가 짙었던 하루였습니다. 하필 내일 하루 만에 공개될 재료들이 A급 지표만 3개나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연준이 가장 신뢰한다고 알려진 PC 가격 지수. 이걸로 이제 12월 FMC 금리 인상 인하 여부가 이제 사실상 결정되는 거고, 지금 현재 동결 가능성이 거의 80% 이상인데, 이번에 만약에 이 PC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 올라가겠죠. 다음 두 번째가 바로 오페크 플러스 회의. 이제 여기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이 달려 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을 결정할 그 최대 변수가 바로 유가이기 때문에 유가가 또 여기 반응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가 바로 테슬라의 그 사이버 트럭 첫 고객 인도 이벤트입니다. 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이미 한 5년 전에 프로토타입으로 공개가 됐었는데, 당시에 무슨 달 탐사하러 그 달 표면을 돌아다니는 그런 무인 장비 아니냐고, 그 정도로 파격적 디자인이었는데, 실제 판매형으로 출시된 디자인도 그거랑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금도 미리 로드 테스트 하면서 길에 돌아다니는 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많이 목격이 되고 있는데, 진짜 와, 길에서 이거랑 접촉사고 나면은 그냥 완전히 스쳐도 폐차 수준 될 정도로 과도하게 좀 강한 외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테슬라 얘기 나온 김에 현대차가 배터리 내재화에 진심이라는 그런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컨셉을 약간 중국의 비아디처럼 전기차도 만들고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도 만들고 이렇게 지금 프로젝트를 짜고 있나 봐요. 우선 현재 국내 배터리 3사, 여기도 이제 그 가성비 배터리로 알려진 LFP 배터리를 개발 중인데, 목표가 이제 내년 2024년 출시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이 배터리 3사하고 손잡고 공동 LFP 배터리 프로젝트로 전략을 집중하고 있다네요. 이미 이제 현대차에서 나오는 코나 EV랑 기아의 레이 EV에 그 중국 CATL이 만드는 LFP 배터리가 장착되고 있는데, 이걸 이제 국내산으로 교체를 하려고 현대차에서는 뭐 당장 배터리 내재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내 배터리 3사랑 합작해가지고 LFP 배터리를 국산으로 제조하는 이런 방법을 지금 채택하려고 합니다. 하여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월가 트레이더들이 내일 목요일 빅 이벤트 트리플 악셀을 바로 앞두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JP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현재 미국 경제는 당뇨병 직전 단계다, 그러면서 완전히 설탕에 그 당류에 중독돼 있어가지고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여기서 쓴 표현이 이제 슈가 하이라는 건데, 슈가가 설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이는 약간 영어에서 은유적 표현으로 이 약 먹고 뿅 간 상태를 이 하이라고, 그야말로 뭐 높이 승천했다 뭐 이런 의미죠. 근데 지난 코로나 때 미국 부채 급증의 속도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지금은 아예 부채라는 게 원래 빚을 졌으면 돈을 껐으면 갚아야 되잖아. 근데 아무도 그럴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부채를 더 늘려가지고 어떻게든지 단맛 좀 더 보겠다고, 그래서 이 부채를 설탕에 비유해가지고 슈가 하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저는 이렇게 월가의 큰형님이라고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이 저런 소리를 지금 했다는 게 뭔가 의미심장하다고 봐요. 일단 JP모간의 현재 회장인데 저런 얘기하면 손님 떨어질 거 뻔하잖아. 사람들이 위험자산 회피하려고 할 텐데 왜 저런 얘기를 했겠냐고. 아마도 미국 부채가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곧 이제 미국이든 일본이든 하여간 부채 많은 국가들이 그걸 이제 축소하는 디레버리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사인을 지금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간밤에 금 가격이 급등한 것도
이제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어떤 달러 위상을 사수하기 위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자꾸 마련할 수 있겠다. 마침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도 요즘 뭐 파죽지세로 올라가가지고 내년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확률이 80%에 지금 도달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주식시장에 비유하면은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자사주 소각하듯이 뭔가 미국도 자진해서 자산 버블을 인위적으로 터뜨리는 식으로 그런 작업에 들어갈 수 있겠다는 가정이 그 금 가격 그 상승에 기인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작업에 있어서 행동 대장 역할을 할 게 이제 연준인데, 그럼 연준도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 명분이. 근데 최근에 인플레이션 하락하는 추세는 뭐 너무나 확고하고, 솔직히 여기서 갑자기 반등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또 연준 임원들도 그야말로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하는 그 지표 의존적 판단으로 봤을 때 여기서 추가 금리 인상은 불필요하다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요. 그 통화 정책 뷰가 일원화가 되고 있어요. 좀 의외죠, 좀. 간밤 연설에 나섰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이 사람 원래 매파거든요. 근데 말하기를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유지되면은 금리 인하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금리 인하라는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뜻밖이라고 한 거고, 여기다가 이제 UBS 이코노미스트 조나단 핑글은 연준이 내년에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무려 내년 2024년 한 해 동안만 연준이 275bp 금리를 깎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기준금리가 지금의 절반 수준인 2.75%까지 내년 연말에 떨어진다고 전망합니다. 아니, 지금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오매불만 기다리는 게 금리 인하긴 하지만 이렇게 진짜 쫓기듯이 저렇게 막 큰 폭으로 금리 내린다는 거는 이것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될 뭐 어떤 경기 침체 같은 게 온다는 게 아닌가. 하여튼 그래서 UBS는 내년 3월 FOMC에서 당장 연준 금리 인하가 시작돼가지고 일단 시작은 베이비 스텝으로 0.25%포인트 내리고, 그 다음 이제 점점 하반기에 접어 들어가지고 0.5%씩 빅스텝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음 내일 이제 오페크 플러스 회의에 대해서는 일단 지난주 일요일에 원래 잡혀 있었던 게 연기가 된 거다. 요거를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일단 지금 이번 오페크 플러스 장관급 회담에도 긴장감이 없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럼 이제 사실상 호스트 역할 하는 그 사우디의 감산 의지가 이번에는 어떻게 좀 관철이 될 것이냐, 감산 합의에 있어서 다른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일단 이 오페크 플러스 회의 하루 전 국제 유가는 이번에야말로 사우디가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회원국들의 감산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겠냐, 이런 판단으로 2%대 유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오페크 플러스 회의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내년 국제 유가, 그리고 연준이 제일 신경 쓰는 인플레이션이 도로 기어 올라오느냐, 아니면 계속 지금처럼 내리막길을 안정적으로 달리느냐, 이게 또 정해지는 거고요. 만약 이번에 사우디가 오페크 플러스 회원국들 완전히 진짜 휘어잡아가지고 장악해가지고 대동단결해가지고 감산에 돌입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12월 끝나기 전에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간다. 그럼 당장 내년 2분기로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연준 금리 인하는 완전 무기한 연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바이든하고 연준은 이 오페크 플러스 이번 회담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글로벌 리서치 기관들의 하우스 뷰를 보겠는데, 먼저 ING 측에서는 이번 오페크 플러스 회의에서 최소한 사우디의 자발적 감산 연장은 나올 것으로. 근데 그럼 뭐 하냐고. 혼자 감산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다, 이거죠. 다만 다른 회원국들이 여기 동참을 거부할 경우 이제 내년 1분기까지는 원유 공급 과잉에 따라서 유가는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다. 요 시나리오를 바이든이 매우 좋아합니다. 이어서 이제 코메르츠 방크 측은 어제 말씀드렸던 앙골라하고 나이지리아, 이런 이제 비중동 산유국들이 이제 만약에 여기는 지금 감산을 잡고 회방을 놓고 있으니까 사우디가 니네 이번에 감산 동참 안 하면 컨트리 쿼터라고 하는 그 국가별 생산량 제한, 이거를 아예 그냥 니네 국가 자체 쿼터를 줄여버리겠다고 나올 경우에 일단 감산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PMV 사에서는 이번에 감산 목표치가 크게 실망스럽지만 않다면 유가가 하락시마다 계속 매수 기회로 활용해도 좋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변수가 하나 출연을 했는데,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최근 이제 흑해 연안에 대형 태풍이 강타를 하면서
중앙아시아 대표 물류 허브라고 하는 카자흐스탄 원유 선적 항구가 마비가 돼버렸다. 그래서 이번에 오페크 플러스 회원국들의 감산 합의는 더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래서 바로 원자재 가격 전망은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산유국도 아니고 흑해 연안에 태풍 불어가지고 항구 마비될 걸 이거 어떻게 예측하냐고. 아 그러니까 리튬 가격, 니켈 가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원자재예요.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 아까 한때 눈발이 흩날리던데 밤에는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근데 오늘 새벽에 저는 눈 뜨자마자 바로 스마트폰에서 본 첫 번째 뉴스가 바로 찰리 먼거 씨의 별세 소식이었는데 워런 버핏과 공동으로 벅셔 해서웨이를 이끌어왔던 향년 99세의 이 찰리 먼거. 근데 뭐 사람이 죽었는데 돈 얘기를 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재산이 26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4천억인데 저 같으면 이거 남겨놓고 죽기가 너무 싫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분 또한 인간인지라 생로병사 앞에서는 그냥 나약한 존재였을 뿐이다.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의 달인이라고 알려진 워런 버핏의 어떤 같은 오마하 출신 고향 친구로 만나가지고 이분이 이제 워런 버핏보다 좀 형님이에요. 6살. 버핏은 지금 93이고 이분이 99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뭐 일찌감치 고향 친구라고 이제 만나가지고 평생 동반자로 뭐 투자도 인생도 함께 했던 유일한 사람이 이 찰리 먼거였는데 워런 버핏이 뭐 알려지기로는 대인 관계가 그렇게 넓지 않대요. 친구가 많지 않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둘이 이제 평생 붙어 다니면서 사업도 같이 하고 골프도 같이 치고 뭐 아이스크림도 같이 먹으러 다니고 하여튼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오피스 와이프 뭐 이렇게 부르는데 하여간 이런 찰리 먼거도 우리 K 증시에서 투자를 하긴 했었지만 가치 투자만큼은 철저하게 자제하고 일찌감치 떨주 몰팔하고 돈 다 뺐었습니다. 사실 워런 버핏이랑 이 찰리 먼거는 처음부터 완전히 그렇게 막 일심동체급의 파트너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제 워런 버핏의 경우는 현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있다가 뭐 어떤 금융위기나 아니면 어떤 개별 기업의 리스크가 닥쳐가지고 완전히 주가가 날아갈 때 현금으로 그 주식 싹쓸이하는 일종의 그 뭐랄까 땡처리 성애자 같은 그런 투자자라면은 찰리 먼거는 좀 그거와 달랐죠. 그래서 이제 그 워런 버핏이 그 정말 그 켄터키 프라이드 할아버지를 닮은 온화한 외모와는 달리 항상 그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증시 격언이 바로 길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가 비로소 탐욕스러워질 때다 이런 말이었잖아요. 반면에 이 찰리 먼거는 현재 상황이 나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심지어 그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낮지 않은 그런 거라도 추가 상승만 가능한 그야말로 모멘텀이 살아있는 주식이라면 굳이 싸게 사는데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투자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워런 버핏 본인 자체의 투자 철학만으로는 애플이나 그 중국 비아디나 뭐 대만 TSMC 같은 주식을 절대 살 수가 없는 종목이야. 이거는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으로는. 근데 결국 이 찰리 먼거의 투자관을 따라가지고 매수를 했다가 오히려 기존 가치 투자 못지않은 큰 수익률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그거였죠. 워런 버핏이 이제 찰리 먼거에 대한 어떤 그 오마주격 내지는 샤라웃격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말하기를 원래 그 워런 버핏 자신은 본인은 좀 손타지 않은 기업을 저렴하게 사서 욕심 없이 오래 기다리면서 좀 적은 수익을 얻는 기존 투자 방식을 갖고 있었다가 그 찰리 먼거를 만나가지고 진짜 이게 유망한 기업이고 위대한 기업이라면 그냥 적정한 가치에 돈 줄 거 주고 사가지고 그거보다 더 크게 수익을 내면 된다. 이런 방법을 알려준 게 바로 찰리 먼거였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두 사람도 평생 주식 투자 관련해서 책을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기 이제 K 마바라들은 뻑하면 주식 책 내가지고 뭐 저자랍시고 여기저기 유튜브랑 방송에서 지가 뭐 대단한 해안을 가진 인물인 양 나대는 거랑 대조적이죠. 심지어 찰리 먼거는 지난 코로나 유동성 장세 때 본인이 서점에 가보니까 뭐 몇 배 수익 내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주식책이 나와 있던데 그런 사람은 절대 책을 쓰지 않는다. 그 시간에 본인이 투자를 하지 왜 그런 고급 기술을 심지어 남한테까지 알려주겠냐고 이렇게 정문일침을 가했었죠.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요즘 그야말로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카카오. 최근에는 또 뭐 임원들 간의 욕설 파문까지 지금 더해져가지고 또 시끄러운데요.
노무라 증권이 이 카카오에 대해 투자 의견 중립에 목표가 49,000원 콜했습니다. 근거는 최근의 경영 위기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및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카카오하고 그 계열사들은 신규 서비스 출시 및 수익화 계획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음 이제 우리 K 증시에서 애플 아이폰 부품 공급사 중에서 대장주인 LG 이노텍에 대해서 UBS가 아이폰 15 프로맥스의 판매 호조와 애플과의 공급 체인 관계도 최근에 보면은 LG노텍 CEO로 임명된 사람이 광학솔루션 사업부장 출신이라는 점이 긍정적이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실적의 경우는 아이폰 15 프로하고 프로 맥스가 이제 비중 한 60에서 65%까지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제 아이폰 15 기준으로 일반 모델이나 플러스의 경우는 한 대당 35달러에서 40달러 정도의 매출에 비해서 프로는 85에서 90달러, 프로 맥스는 제일 큰 거 무려 105에서 110달러까지 LG노텍 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본대요.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는 30만 원. 다음 이 UBS는 삼성 전기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는 16만 2천 원 제시했는데, 그 근거는 2024년 주가 순자산 비율 1.5배로 밸류에이션을 측정한 거라네요. 다음 이제 현대 오토에버에 대해서 현대차 그룹이 최근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2030년까지 총 18조 원의 투자를 늘리면 당연히 이 현대 오토에버가 최대 수혜주라는 의견과 함께 골드만삭스는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23만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CLSA 증권이 K엔터 중에서 하이브 목표가를 24만 8천 원에 투자 의견 기존 매수에서 이번에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 이 정도로 이제 한 단계 내렸고요. 다음 JYP 엔터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기존 10만 8천 원에서 이번에 11만 1천 원으로 업그레이드 했지만 투자 의견은 하이브하고 마찬가지로 기존 매수에서 아웃퍼폼으로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했습니다. 참 엔터주들 한동안 외국인들 발길이 뚝 끊겼던 게 바로 그 마약 스캔들 때문이었다는데, 그럼 이거 K증시에서 또 롱숏 전략으로 봐야 되나요? 한동훈 테마주랑 엔터주가 시소에 올라타가지고 역동주와 이렇게 대응해야 되나요? 정말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K 증시가. 그러니까 찰리 먼거도 그야말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K 주식은 다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미리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드디어 이제 앞에서 미국의 시끌벅적한 하루가 예정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목요일이자 11월의 마지막 날인 30일인데요. 내일 또 마침 우리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리는데 뭐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에서 거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90%고요. 근데 요거보다는 과연 내년 한국은행이 예상하는 금리 인하 적정 시점은 언젠가, 여기에 대한 힌트가 더 중요하겠죠. 다음 내일 우리 정부와 UN FPA가 공동으로 저출산 고령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증시에서는 뭐 제목 그대로. 이어서 내일 또 중요한 일정 하나가 농식품부 발표가 하나 예정된 게 있는데, 바로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제조 허용, 이겁니다. 증시에서는 동물 복지 그리고 뭐 동물 백신 방역 요쪽 테마죠. 그리고 내일 해수부는 2023년 항만 운영 및 보안 혁신 대회, 이거는 스마트 항구 그 테마가 증시에 있죠. 다음 정부의 게임 분야 수출 기업 간담회도 내일 잡혀 있는데, 중국 한알령도 지금 중요하지만 이제는 중동 쪽 게임 시장이 또 화두라네요. 이 중동 게임 이용자 수만 3억 1,200만 명인데 최근에 사용 시간도 사용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뭐 증가하고 있고요. 아니 뭐 다 떠나서 사우디 그 빈살만 자체가 원래 완전 그 게임 페인 출신이어가지고 뭐 닌텐도 지분도 막 사들였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이번에 부산 엑스포 사우디 리야드에다가 이제 뺏겼으니까 약간 부채의식을 니네가 갖고 있다면 우리 게임주 좀 밀어줘라, 살만이 형. 나보다 나이는 동생이지만 그래도 나는 형이라고 부를게. 자, 다음 내일 정부 이벤트가 이제 앞에 외국계 리포트에서 마침 나왔던 LG 이노텍을 과기부에서 첨단 반도체 패키징 현장 방문 행사로 여기에 찾아간대요. 다음 이제 정부의 제4회 우주 탐사 심포지엄도 내일 잡혀 있고, 또 초연결 모빌리티 기술 융합을 위한 글로벌 전문가 한 자리에 모인다. 요거 좀 뭐 용어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K증시 테마는 6G,
그 6세대 이동통신하고 자율주행 이쪽 테마가 메인이라고 봐요. 다음 내일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북한 경제 리뷰 이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제 북한이 또 청구서를 들이밀 때가 이제 슬슬 됐는데 그러면 이제 남북 경협 그리고 DMZ 평화공원 이쪽 테마가 증시에 연결되죠. 그리고 내일 목요일 밤 미국에서는 드디어 PC 물가지수, 오페크 플러스 회의 그리고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차량 인도 이벤트 이렇게 세 가지가 핵심이고요. 다음 내일 유럽이 마침 11월 CPI 그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니까 요거 미국 PC랑 연결시켜서 봐야 되겠죠. 다음 내일 목요일 뉴욕 증시 기업 실적으로는 델 컴퓨터하고 마블 테크놀로지 이렇게 두 개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미리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